이와 연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게 두 번째는 벤처와 관련 기업입니다. 벤처 컴퍼니는 뭐냐면 위험한 어떻게 보면 모험이라고 하는 모험 기업이라고 하는 게 벤처 기업인 거죠. 모험이란 거 이때 얘기하는 게 뭐냐, 위험, 리스크를 감내하면서도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겠다는 것이 벤처의 정신입니다. 벤처 기업. 다시 말해서 리스크를 감내하면서도 새로운 시도, 새로운 그 어떤 방법을, 아이디어를 추구하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스마트 관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는 거 생각하는 게 벤처 기업이고요. 그 이전에 조금 더 작은 규모가 바로 스타트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하고 벤처 기업하고는 흡사, 요즘은 거의 차이를 두지 않고 쓰긴 합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또는 벤처 기업 같이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트업은 사실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90년대 후반에 생긴 단어이긴 합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컴퍼니라고 하는데, 스타트업, 처음 다시 출발했다, 작게 시작했다 라고 시작하는 얘기도 되고요. 벤처라고도 하는데, 벤처 다시 말해서 모험으로 시작하는 그 기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벤처 기업들 또는 스타트업들은 우리나라에서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 강의에서는 아마도 후반부에 이 벤처 스타트업 관련돼서 좀 더 자세하게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에 대한 전문 용어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기회가 나중에 다음 기회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지금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도 이 스타트업, 벤처기업, 이거 바로 스마트 관광 시대를 맞이해서 주목받는 그런 유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어쨌든 작은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지만 크게 비즈니스 모델을 키울 수 있다. 그래서 스타트업은 보통 또는 벤처 기업은 보통 한 5년 내에는 엑시트라고 하는데 어떤 결과물을 내는 거를 이야기합니다. 보통 시작을 하면 1년에서 2년 사이에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나오게 하는 것, 이것을 벤처 또는 스타트업의 보통 출발이라고 합니다. 동시에 모두가 다 그렇게 잘 성공하면 참 좋겠지만, 이 그래프, 여기서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죠. 스타트업의 파이낸싱 사이클을 본다면서, 다시 말해서 기업이 시작해서 재정, 자원, 어떤 그런 흐름을 보면, 여기 그래프에서 나온 것처럼 보시면 데드밸리라고 있습니다. 밸리 오브 데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죽음의 계곡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면 이게 투자는 있는데 생산이 없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그렇고 정보도 그렇고 시제품을 만들고 또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관광으로 따진다면 관광 아이디어, 상품 이런 거를 만드는데, 이 표에서 나온 것처럼 그것이 죽음의 계곡 또는 어떤 예서는 죽음의 터널이라고 표현하는데, 깜깜한 데서 보통 1년, 2년 정도는 이게 소위 말해서 이익은 없고 투자만 있는 기간이라고 해서, 보통 여기서 1년, 2년 내에 스타트업들이 또 벤처 기업들이 스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10개 벤처 또는 스타트업이 시작되면 10개 중에 1년, 2년 사이에 보통 절반 이상이 손을 털고 그만두는 경우를 통계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년 내외까지는 BEP, 보통 얘기하는 어떤 수익이 하기 전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기도 합니다. 관광에서도 스타트업, 벤처는 마찬가지로 한 1, 2년 사이나 죽음의 시간들, 고통의 시간들을 보낸다고 하죠. 그러나 이것이 잘 되면 한 3년 차에서부터는 3년째에 들어가면 보통 그 BEP라고 보통 하죠. 그래서 어떤 정도 수준에서 이익을 이제 조금씩 보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4년 차, 5년 차 되면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성장을 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OTA라고 해서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스마트 관광도 그렇고, 다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새로운 기업이나 창업을 하거나 일을 할 때, 처음부터 무슨 그 큰 빚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걸 극복하면서 일어나는 것들, 그런 기업들이 다 100%, 뭐 100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게 아니라 100%도 그런 어려운 과정을 겪게 마련입니다. 여기 지금 소개할 것이 한국관광 스타트업 협회라고 있는데, 이게 생긴 거는 2017년에 생겼는데 현재 한 130개 회원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관광으로 스타트업하고 창업을 하는 분들이 모여서 만든 협회가 있는데, 서로 힘을 합해야 뭔가 정보도 얻고 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만들어진 단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볼 때 앞으로 더더욱이나 기존의 관광 여행 흐름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는 이 스타트업이나 이런 것들이 이 스마트 관광, 그 다음에 빅데이터 근거를 갖고 또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것 통해서 그 예약과 결제, 그 다음에 실제적 여행이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많이 바뀔 것이다. 그리고 자연 체험하는 여행으로 바뀔 것이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는 것보단 소그룹, FIT, 이렇게 여행 형태가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것은 디지털 노마드입니다. 디지털 노마드 하면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러죠. 디지털 노마드, 디지털 하면 떠오르는 게 이 노트북이죠. 뭐 핸드폰, 어떤 디지털 기기를 갖고 디바이스를 갖고 노마드 하면 여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지털 노마드 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노트북 하나 들고 어디든 세계 어디든 가서 여행을 하면서 일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동경을 하는 것이 바로 디지털 노마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 원격으로 또는 온라인상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시대가 오지 않았는가. 그래서 사무실 출근하지 않고 일을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 꿈꾸는 그런 일의 스타일이겠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 노트북 하나만 들고 스마트폰 하나 들고 여행을 하면서 일을 한다. 그래서 디지털 노마드 얘기 나왔을 때 사뭇 많은 분들이 여행도 하면서 일도 할 수 있다. 그렇게 꿈을 갖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사이트도 많이 생겼습니다. 정보 사이트가 많이 생기고 그렇게 실제로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뭐 보통 디지털 노마드 하면 보통 1년 정도 하시는 분도 있고 3년에서 5년까지도 디지털 노마드로 전 세계를 다니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디지털 노마드라는 것이 곧 여행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일과 여행은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여행한다, 여행하면서 일을 한다. 사실 꿈은 그렇지만 그렇게 하다가는 둘 다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노마드는 사실은 하나의 일하는 스타일이지, 라이프 스타일이지 그것이 여행은 아니다. 그 여행은 여행대로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만약에 해외에 여러분들이 노트북을 갖고 어떤 일을 하고 싶다? 그렇다면 그것도 하루에 적절한 시간 동안 공간에서 일을 할 때는 집중해서 일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끝나는 시간 이후로는 여가의 시간, 여행의 시간을 또 여행의 공간을 갖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하다가 뭐 벤치에서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아니라 이런 일대로 여행을 할 때는 여행을 한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디지털 노마드라고 생각하기 듭니다. 여기 소개하는 노마디스트라는 사이트인데요. 여기 또 노마디스트라는 사이트는 뭐냐면 전 세계 그 디지털 노마드의 여행자들에게는 가장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어느 나라에 많이 가는지 또
해당 도시에 가는 곳에 인터넷 속도가 어떤지, 평균 소요 비용이 얼마인지, 생활비, 집값, 뭐 이런 아주 자세한 정보를 이 사이트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노마드를 꿈꾸는 분들은 이 사이트를 통해서 가격이라든지 예약이라든지 뭐 이런저런 것들을 적절하게 정보도 얻고 실제로 이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도 그 어떻게 보면 디지털 노마드가 많이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이긴 한데요. 여기를 이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루 또는 이틀을 이용하려고 하지는 않고요. 디지털 노마드는 보통 한 달 정도는 체류하기 때문에 한 달 정도를 예약할 경우는 숙박료가 훨씬 싸집니다. 그래서 그 에어비앤비를 이용하시는 디지털 노마드들은 이렇게 한 달로 그 장기한 예약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절반가량이 되기 때문에 이 사이트도 이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몇 개의 사이트를 더 좀 소개를 해드리면 아웃사이트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 사이트는 뭐냐면 아웃사이트는 공동 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주거지는 같은데 일은 각기 다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의 주거, 그러니까 해외에서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한 주택을 공동으로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동 이용할 때 각자 다 자기 나름대로 일을 하는 거죠. 그 숙소만 같은 것이죠. 또 정보를 얻을 수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같은 취미라든지 같은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각기 다른 일을 하는 것을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코넛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코코넛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일과 관련된 것을 하지만 특히나 이제 그 공동체로서 할 수 있는 것들, 여기는 좀 더 공동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그런 내용과 일을 소개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코넛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소개를 할 것은 게비어라는 겁니다. 게비어는 사실은 영국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게비어는 고등학생이 대학교를 가기 전에, 대학교를 진학하기 전에 고등학교 졸업을 한 다음에 1년 동안 세상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업을 병행하거나 잠시 중단하고 봉사, 여행, 진로 탐색, 교육, 인턴, 창업 등의 다양한 활동을 직접 체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향후 자기 삶의 방식을 정하는 것. 보통 이제 그러잖아요. 초등 교육과 중등 과정을 겪으면서 대학생 되기 전에 좀 더 많은 삶의 어떤 방향을 정하고 싶은데, 근데 사실은 대학교라는 거는 전공 과목으로 그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좀 더 많은 경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나한테 무엇이 어울리는지 알아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영국에서는 가능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다면 갭, 일정한 간극을 두는 거죠. 그래서 year 하면 1년인 거죠. 그래서 갭 이어는 뭐냐, 일정한 그 기간 동안 갭, 어떤 빈 공간을 둬서 그 공간에서의 그 한 해를 세상을 체험하는 그런 것을 갭이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갭이어가 아마 한 10년 전부터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영국의 경험을 따져서 미국에서는 어떤 대학교에는 한 1년 입학하기 전에 1년 동안은 돈을 뭐 몇천만 원, 3만 불 정도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지급을 해서 체험을 하기도, 그런 것을 권장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교, 하버드, MIT, 프린스턴, 일본의 동경대 이런 데서도 갭이어 프로그램을 권장하고, 그래서 그렇게 1년 동안 세상 경험한 친구들, 그렇게 세상 여행을 한 친구들이 대학교를 들어와서 공부를 할 때 보다 집중하고 자기가 무엇을 성취할지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갖고 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이런 갭이어를 추천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고등학생에서 대학생만 그 사이만 그러냐? 뭐 그건 꼭
뭐 법적으로 규칙이 있지 않으니 여러분들도 할 수 있긴 하겠죠. 그리고 일반인들도 마치 갭이어처럼 그런 어떤 한 1년 정도, 몇 개월 정도를 갖도록 하는 그런 걸 권장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리모트 이어라고 하는데, 리모트는 그러면 갭이하고 좀 다르긴 한데 일반 직장인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일정 공간, 일정 시간에 기존에 다녔던 회사에 나가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리모트 이어는 갭이어와 약간 비슷하지만 직장인들, 그다음에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정보 이용 사이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는 뭐냐, 이제 세계는 이미 지구촌은 하나라고, 촌이라고 합니다. 지구를 촌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빌리지라는 거죠. 마을이라는 거죠. 지구 마을 이렇게 된 겁니다. 엄청난 크기가 아니라 이제는 비행기, 항공 또는 배를 통해서 국가와 국가가 너무 가까워진 거예요. 어느 정도냐? 촌이라고 할 정도로, 마을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가까워지니,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 또는 뭐 강원도 원주 이런 것이 시간적으로 이제 그렇게 다 일일 생활권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국가와 국가 사이도 그렇게 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떤 공간이 달라졌다라는 것이 그렇게 멀리 있는 그런 것은 아닌 거죠.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행이 또는 그런 생활이 그다음에 일을 하는 것이 이제는 이제 뭐 그 나라에서 태어났으면 그 나라에서 꼭 살다가 일을 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났으면 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 다른 나라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또 다른 나라에서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고 나눌 수 있는, 여행이면서 생활인,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시대.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는 이런 소규모 FIT라고 하는데 자유여행 이런 식의 삶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그 패키지로서 몰려다닌 것보다는 이런 소그룹, 또 자기 맞는 취향에 맞는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살고, 또 평생을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일정 공간, 일정 시간 동안 같이 살고, 또 일정한 어떤 취미와 생활을 공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 그런 것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소개할 것이 이 마을 호텔입니다. 마을 호텔은, 이 호텔이 보통 호텔하면 숙소가 있고, 호텔하면 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샤워를 하거나 목욕을 하거나 또는 어떤 일정한 뭐 비즈니스를 하거나, 그것이 모든 것이 건물 하나에 다 있는 거죠. 그게 호텔이죠. 그런데 마을 호텔은 뭐냐? 숙소는 숙소에서 하지만 약간 그런 호텔 개념이 뭐 식당이라든지 또 목욕탕이라든지 그런 것이 하나의 호텔처럼 유기적인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느 동네 가든 호텔이 있고, 그 다음에 숙소에 있고, 그 다음에 체험할 수 있고, 식당이 따로따로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따로따로 있는 것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인 관계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할 그 마을 호텔은 뭐냐면, 한 곳에 들어가면 동네를 소개하는 겁니다. 마치 한 호텔에서 리셉션에서 예약을 받는 것처럼, 그 리셉션, 그 이제 예약을 받는 곳에서 숙소를 소개하기도 하고, 체험은 어디서 하고 식사는 어디서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마을 전체를 소개하는 것이 바로 마을 호텔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나의 건물에 완결된 호텔이 아니라 마을 전체를 하나의 큰 호텔로 보자는 것으로 지역과 일체된 호텔을 말합니다. 그래서 게스트하우스, 그다음 마을 지원센터, 마을 박물관, 레저 프로그램, 그다음 쇼핑, 공방, 그다음에 식당, 주차라든지 공공시설 이용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게스트하우스까지 포함해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는 것. 그래서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의 공간으로 나눠진 거죠. 이게 앞으로도 좀 더 많이 주목받을 것은 뭐냐,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공간적으로 보면 제한된 공간에서 갇혀 있는 것처럼 생활이 되니까
사람들이 그 갖춰진 공간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마을 호텔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먹고 저기서 자고 저기서 체험하는데 그것이 유기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친절하게 또 많은 정보를 한 호텔의 개념처럼 마을을 소개받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한국에서도 이런 마을 호텔 개념이 한 10여 개가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동구에도 있고요. 이게 이 민박초원이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목포에도 지금 시작되는 게스트하우스 협회에는 사실 마을 호텔로 갈 수 있는 방향, 그런 전초적인 모습도 볼 수 있고요. 지난번에 소개했던 관광 두레와 같은 것이 마을 호텔과처럼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발전할 수 있는 소지가 되게 다분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본의 한 호텔 사례를 제가 여기 소개해 드립니다. 하나레라는 그 도쿄에 있는 호텔인데요. 이 호텔의 리셉션, 그러니까 이제 손님을 받는 리셉션의 데스크는 최소 문화 복합 시설인 하기소라는 데 있는데 그 하기소의 2층에 그 리셉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숙박 시설은 도시 속에서 하고, 목욕탕은 마을의 목욕탕에서 하고, 그다음에 레스토랑은 마을의 맛있는 음식점을 소개하고, 선물 가게는 상가와 골목에 가게를 짓는 잡화점이 있고, 문화체험은 마을의 연습 교실이나 사찰에서, 그리고 자전거는 자전거 가게에서 빌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밥은 하기소 1층에서 먹고. 그러니까 이 리셉션은 2층에서 이 모든 것, 자전거를 빌리고 또 목욕을 하고 또 체험을 하고 또 쇼핑을 하고 이런 것들이 유기적인 안내를 받으니 서로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이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기소의 이쪽에 들어가면 거리를 나가는 어디로 가는지 지도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오래된 마을에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또 근처에 그 가게에서 맥주를 마시고 싶으면 맥주를 마신다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 다른 어떤 환경, 그러니까 유기적이긴 한데 연결됐는데 한 호텔에서 한 컬러의 그 하나의 모습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다 다른 컬러, 다른 소재로 하는데 공통 분모가 있는, 그래서 같으면서 다르면서도 같은 그런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이 마을 호텔의 하기소의 호텔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사례가 일본에서 많이 있는데요. 예술가들이 사는 마을, 코엔지라는 건데, 여기는 이제 거리 자체를 마을 전체를 여기서 마찬가지로 여기 가면 뭐가 있고 저기 가면 뭐가 있다, 이런 것도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 이제 상지대학교 이제 원주시도 그렇고 가까운 여러분들이 또 고향이라든지 고향에서도 이런 마을 호텔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강원도에서도 마을 호텔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마을 호텔을 한번 찾아서 방문해 보는 것도 여러분들이 좋은 학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를 하고 싶은 것은 웰니스 여행입니다. 웰니스가 무슨 뜻일까요? 웰니스. 웰빙이라는 말은 들어봤을 텐데 웰니스라는 무엇이냐? 그래서 웰니스라는 무슨 뜻이냐? 웰빙하고 해피니스, 행복의 해피니스하고 그 다음에 건강, 피트니스, 이 세 단어를 합친 것을 웰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웰빙, 잘 지낸다는 뜻이죠. 건강하게. 행복, 해피니스, 또 건강, 이렇게 해서 피트니스를 합쳐서 건강과 힐링, 목적으로 관광을 떠나는 것. 그래서 보통 스파나 휴양,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뷰티라고 하죠. 미용, 그다음에 건강 관리를 즐기는 의미의 웰니스라고 하는 관광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좀 구분 지어야 될 것은 뭐냐면 웰니스 산업이란 말이 있습니다. 웰니스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웰니스 관광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인데, 웰니스 산업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제 그 건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 건강을 지키는 방법 중에 예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병이 발생하기 전에 검진도 하고 그다음에 건강이 한지 그런 진료도 해보고 그리고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는 예방을 하는 것. 그러다가 무슨 병이 생기면 치료를 하는 거죠. 병을 고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치료 단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치료 단계에서는 몸이 뭐 바이러스 걸리거나 뭐 안 좋거나 그래서 생기는 문제들을 관리하는 것, 그런 거와 관련된 것이 건강, 뭐 의학적으로 보면 관광으로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의료 관광 뭐 이런 것도 다 포괄하는 개념이긴 하겠죠. 그리고 또 그것을 헬스케어 하는 거가 있죠. 세 번째 단계가 하면 헬스케어가 있는데 그런 산업 자체, 그걸 웰니스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부 미용이든 뭐 이런 저런 거에 진단하고 의학적으로 또 검진하고 그다음에 병을 치료하고 그것도 웰니스의 어떤 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웰니스 건강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 보조적인 개념으로 해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 건강을 유지하는, 그래서 어떻게 평상시에 그런 몸뿐만 아닙니다. 정신 건강까지 포함해서 그 건강을 유지하고 예방해주고 또 그 아프다면 그걸 보완해주고 또 치유해주는 그런 과정의 전체적인 것을 웰니스 산업에서도 웰니스 건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여행이 있고 건강한 여행이 있는 거죠. 건강하지 못한 여행은 예컨대 과식을 한다든지 여행을 하는데 여행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과음을 한다든지 잠을 잘 때도 낮은 수면을 갖는다든지 그 운동을 하지 않는다든지 여행 기간 내에서 기존의 그 건강 체력을 갖지 못하는 것을 얘기한다면 웰니스 건강은 건강한 삶을 만드는 거고 스트레스 받도록 빨리 움직이는 그런 여행이 아니라 슬로우 여행처럼 휴식을 충분히 취하고 또 어떤 뭐 과음을 하는 것보다 의미를 추구하고 그 낮은 수면보다는 충실한 체험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운동을 하지 않는 여행을 한다면 가능하면 질병의 예방과 관리를 하는 것, 그걸 웰니스 관광, 건강한 여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는 특히나 이런 안전한 관광, 또 건강한 관광 이런 것이 상당히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보면 웰니스 건강 산업 시장은 상당히 그 시장 마켓으로 봐도 아주 큽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세계 웰니스 산업 평균 산업 자체는 평균 성장률이 6.4%인데 웰니스 건강도 그에 못지않은 6.5%의 높은 성장세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웰니스 건강의 산업 규모를 762조 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엄청난 크기의 건강에 대한 전망이 있는 거죠. 오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우리가 주목받고 그래서 새롭게 산업이 변화하는 거에 따른 관광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나눴습니다. 현재는 그 상상으로만 여행을 한다면 곧 실질적으로 이제 여행할 수 있는 시간, 이미 이제 국내 여행은 많이들 하고 계신데요. 그렇더라도 건강한 여행, 안전한 여행이 이제는 아주 중요한 여행으로 그 요소로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관광, 웰니스 관광, 디지털 노마드, 그다음에 그런 거에 관련된 스타트업, 또 벤처 이런 것들이 여행 산업으로 더 주목받고 더 활기롭게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건강한 모습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